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미래엔 중3 교과서 대단원 2 탐구하고 기록하고 라는 부분에 소단원 1 문장의 짜임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두 번째 녹화예요. 왜냐면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수업을 녹화를 했었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그냥 교과서대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닌데 어떤 친구들은 기본 배경 지식도 갖고 있지 않은 채로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 교과서를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때문에 심지어는 그 학습 수준이 상당히 높은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배경 지식이 전혀 깔려 있지 않은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친구들은 지금 고2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고2 친구들도 다 모르는 애들이 태반이야. 그래서 이 문법은 정말 누구에게나 다 쥐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 배경 지식을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맵처럼 골격이 좀 어떤 골격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이 구조를 좀 알고 이 구조 속에 하위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좀 정리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새로 다시 만듭니다. 네. 구구절절 말이 길었죠?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의 짜임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죠? 자, 근데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문장 속에 갖춰줘야 될 어떤 주된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꼭 갖추지 않아도 될 부속 성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성분인 독립성분이 있어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주성분입니다. 이건 뭐냐면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 성분이라고 써 있죠. 자, 얘네들이 빠지면 사실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말하는 도중에 생략이 가능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문장 속에는 생략이 되더라도 이 주어든 목적어든 서술어든 보어든 이게 꼭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문장을 쓰거든요. 쓰거나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성분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주, 목, 보, 서로 외워요, 선생님은. 이게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그 다음에 서술어. 근데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3 미래엔 교과서를 배운 친구들은요, 주어와 서술어 정도만 알면 돼요. 목적어는 뭐 살짝 알아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요거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주어는 뭐고 서술어는 뭔지. 그래야지 이해가 가요. 네. 주어도 모르고 서술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배우려고 하지 마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깔고 가야지 좀 이해가 차곡차곡 되니까요. 사실 문법이라는 것은 수학처럼 어떤 단계적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 정도는 알아야 미분적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들은 깔고 가야 나중에 좀 더 발전된 어떤 문법 개념을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죠? 바로 예시 들었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 속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주어는 바로 요 친구죠. 그 다음에 먹었다는 요 친구죠. 서술어. 그죠? 자, 서술어는 뭐냐면 어떤 동작이나 상태나 성질을 얘기하는 걸 서술어라고 그래요. 문장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주어의 어떤 얘가 어떤 동작을 했는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성질인지 등을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이 서술어예요. 네. 그러니까 나란 사람이 뭘 했냐 그거야. 지금 이것은 동사이기 때문에 동작을 서술하죠. 아니면 이런 예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이 예쁘다라는 것은 이 먹었다라는 동사와 달리 예쁘다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떤 상태나 성질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성분을 서술어라고 합니다. 그럼 먹었든 예쁘든 그 주체가 누구냐 그거야. 나 혹은 그녀죠. 이게 주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목적어는요. 이 서술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작 대상이 되는 어떤 문장 성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뭘 먹었다 그러면 뭘 먹었냐? 그 대상이 밥이다 라고 하는 이 목적어. 바로 이게 여기에 이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돼요. 그럼 선생님 보어는 뭐예요? 이거 뭐 혹시 알고 싶은 친구 있을까봐 알려는 줄게요. 자,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부분이 보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빠지면 문장이 안 되거든요. 그는 되었다. 그는 아니다. 뭔 말이야? 그죠? 그는 경찰이 되었다. 경찰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는 학생이 아니다. 그는 아니다. 뭐가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핵심만 말하자면 보호는 되다 혹은 아니다 앞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이 문장 성분을 보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교과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일단 얘는 패스하고요. 여러분들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무엇인지 좀 구분만 좀 잘하면 그러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부속 성분입니다.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주는 고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그런 성분이 부속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관용어가 있고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관용어, 그 다음에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어, 요 두 친구가 부속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얘 들어줄게요. 자, 예문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관용어하고 부사어 한번 찾아보세요. 직접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어떤 겁니까? 앞서 말했지만 관용어의 주된 역할은 체언을 꾸며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서는 관용어의 예시를 든 지금 문장을 지금 써봤는데 여기서 관용어가 뭐겠습니까? 일단 체언을 찾아야 되겠죠. 체언이 뭐가 있을까요? 소녀, 시골, 풍경 모두 명사죠. 그죠? 이것도 다 배경 지식을 깔고 가기 때문에 구품사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해 줄 거예요. 명사들이 다 체언입니다. 그럼 이 체언을 수식해 줍니다. 자, 관용어가 체언을 수식해 준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소녀, 꾸밈받는 게 아니죠. 시골, 꾸밈받는 게 아니죠. 풍경, 꾸밈받고 있죠. 누구한테 꾸밈받습니까? 지금 시골의 라는 것에 풍경이 지금 이렇게 수식을 받고 있잖아요. 시골의 라는 것이 풍경을 꾸며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바로 뭐다? 관형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장은 부사어를 예로 든 문장입니다. 자, 부사어의 주된 역할은 용언을 꾸며준다고 했어요. 용언 말고도 뭐 관용사도 꾸미고 부사도 꾸며주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아주 멀티플레이어인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부사어는 용언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쁘다라는 게 용언이잖아요.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형용사를 꾸며주는 게 뭡니까? 참이 뒤따라오는 예쁘다라는 것을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말했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이라고 했어요. 고로 부속 성분이에요. 문장에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면 빼보자고요. 빼도 문장의 의미가 뭐 약간 달라질지언정 문장이 아예 틀린 문장이 돼버리는가, 문법적으로 완전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돼버리는가, 아니면 괜찮은가, 그걸 따져보자고요. 일단 시골을 뿅뿅 빼면 소녀는 풍경을 좋아한다. 문장 괜찮죠?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코스모스가 예쁘다. 어때요? 괜찮죠? 빼도 괜찮으니까 부속성분이에요. 그럼 주성분은요? 빼면 이상하다니까요. 봐봐요. 앞서 예 들었던 거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얘를 빼봅시다. 서술어부터 빼볼까요? 나는 밥을 뭐 어쨌다고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얘 말고 목적어를 빼봅시다. 나는 먹었다. 그럼 이 말을 들은 친구는 뭐라 생각할까요? 뭘 먹었는데? 라고 물어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을 빼볼게요. 주어를 뺀다면 밥을 먹었다. 누가 먹었냐 그거야. 선생님, 주어 가끔 빼는 경우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 맥락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어떤 상황 맥락 속에서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주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문장 속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되는 어떤 주어는 임의적으로 생략이 가능해요. 그런 건 괜찮은데 그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주어는 우리들 머릿속에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문장을 갖다가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때문에 주어는 사실상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부속성분은 사실 빼도 아예 문장에 이상이 없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떤 문장의 성분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이제 문장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를 우리는 배워볼 겁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맵처럼 지금 이 교과서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문장은 혼문장과 그 다음에 겹문장으로 우선 나뉩니다. 자, 교과서의 설명에 따르면 혼문장이라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가 이제 딱 한 개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갤래야 쪼갤 수가 없는 단 하나의 문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의 예로 뭐가 있냐면 자, 가을이 왔어요 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혼문장으로 예를 들었는데요. 이걸 쪼개봅시다. 쪼갤 수 있는지. 가을이 왔어요. 이렇게 쪼개버리면
이게 문장이 깨져버리죠. 이게 이미 하나의 문장인데 가을과 왔어요를 갖다가 빼버리면, 쪼개버리면, 나눠버리면 이미 문장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어절로 구분하는 건데요. 그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러면 주어는 뭡니까? 이 왔어요라는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말이죠. 가을이죠. 그러니까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이 가을이 뭘 했냐는 말이에요. 어떤 동작이나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그게 뭐냔 말이야. 어떤 걸 했어요? 자,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왔대요. 이게 서술어죠. 하나만 있죠?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이게 혼문장이라는 어떤 개념의 기본 골격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겹문장의 예 한번 또 교과서에서 가져와 볼게요. 자, 비교적 쉬운 문장이죠. 낙엽이 흩날리는 가을이 왔네. 여기서 주어를 먼저 찾아볼게요. 주어가 뭡니까? 자, 이미 찾은 친구들 있겠죠? 맞습니다. 낙엽. 그 다음에 또 주어 어디 있습니까? 가을. 그러니까 낙엽이 어쨌대요? 낙엽이라는 친구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한 걸까요? 어떤 상태에 있는 걸까요? 어떤 성질이 있는 거예요? 흩날렸대요. 흩날렸대. 어떤 동작이겠죠. 그죠? 낙엽이 흩날렸대요. 그러면 이거는 서술어가 되겠죠.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서술어. 그 다음에 가을이 또 어떻게 됐대요? 왔대요. 또 서술어죠. 지금 보니까 주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서술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난 게 겹문장이라는 개념이라는 걸 꼭 갖고 가야 돼요. 근데 팁을 주자면 주어는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앞서 말했지만. 그러니까 낙엽에 흩날리는 가을이 왔네. 이거는 상관없는데 그 생략되는 경우가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교과서 73페이지는 겹문장의 예를 가져왔는데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다 라고 했을 때 주어가 겉으로 보기에는 몇 개로 보입니까? 주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있죠. 두 사람이, 얘가 주어. 서술어 어디 있습니까? 손을, 이건 뭐예요? 목적어죠. 잡았다. 어떤 행위를 가리키죠. 동작을 가리키니까 서술어. 걷는다. 얘도 동작이네요. 서술어. 봐봐요. 서술어는 2개가 존재하는데 주어는 하나만 있어요. 그럼 뭡니까? 생략이 된 거죠.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걷는다. 여기에 두 사람이 라는 주어가 어떻게 생략된 거죠. 굳이 두 사람이라는 말이 앞이 있는데 굳이 뒤에도 두 사람이라는 그 주어를 집어넣는다면 피곤해지죠. 문장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좀 더 그 간결 명료하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다라고 우리들은 은연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어는 사실상 2개가 존재하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하나가 생략됐을 뿐. 그러면 뭘로 봐야 되는 게 좀 편하냐면요. 서술어가 몇 개 있냐를 좀 따지는 게 좀 더 편해요. 주어는 생략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으니까. 그래서 서술어가 2개 있으면 무조건 겹문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서술어가 몇 개 있냐? 2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알겠죠? 자, 그럼 이 겹문장에서 또 나뉩니다. 겹문장에는 어떠한 문장이 또 있냐면요. 겹문장의 종류에는 이어진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 존재하냐면요. 아는 문장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에는요. 자, 이렇게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을 좀 이미지화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다면 이런 형태입니다. 자, 이런 형태를 띠는 겁니다. 혼문장과 혼문장이 서로 손을 잡고 그냥 이어진, 그야말로 이어진 상태인 거죠. 그럼 아는 문장은 어떤 상태냐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혼문장이 아기 혼문장을 안고 있는 듯한 어떤 형상이죠. 그죠?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이 아기를 안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혼문장, 큰 혼문장이 작은 혼문장을 안고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는 문장이고요. 이 친구의 입장을 보자면 안긴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얘는 혼문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절입니다. 절. 주어와 서술어의 형태를 갖춘 절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쓰이는 절인 것이죠. 그것을 이따 또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이런 형태입니다. 각각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일단 이어진 문장의 예부터 한번 볼게요. 산은 높고 물은 맑다. 이거를 쪼개보면 겹문장 분명 쪼갤 수 있는 서술어가 2개 이상 들어간 문장이라고 얘기했죠. 그럼 이걸 쪼개보자 말이죠. 산은 높다, 물은 맑다로 각각 쪼갤 수가 있단 말이죠. 때문에 이 혼문장 하나,
물은 맑다는 혼문장 둘,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이어졌기 때문에, 손에 손을 잡고 이어졌기 때문에, 요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산은 높고 물은 맑다라는 이어진 문장으로 형성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아는 문장 보면요,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아기가 엄마 품에 이렇게 눕혀서 엎드려서 안겨있는 모양새를 취한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문장이 이렇게 길쭉한 형태를 띠기도 했지만, 그것은 내가 읽은 책이다 라고 했을 때 요게 안긴 문장이거든요. 그것은 내가 읽은 책이다 라고 함으로써 내가 읽었다라는 주어와 서술어가 합쳐진 관형절이에요. 왜 관형절이냐면 뒤따라오는 책이라는 체언을 수식해 주거든요. 그래서 아는 문장인 거죠.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 그것은 내가 읽는 책이다. 네, 이런 식으로 아기 문장이 엄마 문장에게 포근히 안겨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됐죠? 자, 대충 그렇게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으로 또 하위 분류 들어갈게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써본다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는 나열과 대조와 선택의 관계에 있는 문장들 세 가지로 그렇게 나뉘어요. 크게. 자, 그야말로 힘의 우열이 없이 동등하게, 아주 대등하게, 누가 위고 누가 아래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고 그런 거 없이 똑같은 위치에서 있는 문장이 아주 팽팽하게 그냥 손을 맞잡고 있는 형태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얘는 나열인데요. 나열의 예로 문장을 가졌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 연결어미 고를 통해서 낱말은 새가 듣는다,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문장을 이어주었죠. 대등하게. 무엇이 더 위에 있고 무엇이 더 아래에 있는, 무엇이 더 다른 문장을 뭐 포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종속되는 그런 기분은 전혀 안 들죠. A는 키가 크다라는 문장과 B는 키가 작다는 이 두 가지의 문장을 어떻게 뭐뭐 하지만 이라는 연결어미를 통해서 이어주고 있죠. 이것은 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고요. 영화를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뭐 이런 것들 모두 선택을 나타내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교과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연결된 이라는 말 뺄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되게 복잡하니까 그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것과 달리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어떤 형태를 갖췄는지를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걸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원인과 목적과 조건과 양보의 뜻을 가진 문장, 요 네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교과서에 따르면요. 자,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얘네들은 상당히 독립적이에요. 혼문장과 혼문장이 상당히 서로의 어떤 영역에 미친 부분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사실 바꿔도 상관없죠. 하지만 이 친구는 독립적이지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앞의 절과 뒤의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상당히 원인과 목적과 조건이라든지 양보의 이런 어떤 의미상의 구조에 있어서 뭔가 서로가 얽혀 있는 게 있어요. 때문에 이걸 앞뒤 문장을, 절의 순서를 바꿔버리면 문장이 의미가 달라지거나 아예 문장이 안 되거나 그렇습니다. 알겠죠?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문장이, 다른 혼문장이 다른 혼문장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 둘의 관계가 얽히설키 엮여 있어서 이게 이어진 겁니다. 하지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그냥 남남이에요. 이건 위치 바꿔도 사실 상관이 없다니까. 근데 종속적인 것은 위치 바꾸면 이상해져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이 문장은 그대로 의미가 크게 달라짐이 없이, 그리고 정상적인 문장이 유지가 됩니다. 봐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위치 바꿔볼까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의미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죠. B는 키가 작지만 A는 키가 크다 라고 이렇게 위치를 바꾼다 한들 뭐가 달라지냔 말이야.
독립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알겠죠? 하지만 얘는 위치를 바꾸면 이상해집니다. 우리는 소풍을 연기해서 비가 왔다. 이게 무슨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는 말을 위치를 바꾸면 이상해지죠. 의미가 아예 달라집니다. 승현이가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간다. 그러면 이걸 또 바꿔볼까요? 도서관에 가러 승현이가 공부를 하였다. 이 뭔 소리야! 그 다음에 하늘이 맑으면 기분이 좋다. 이것도 위치 바꿔볼까요? 기분이 좋으면 하늘이 맑다. 야, 이거는 무슨 앞에 앞날의 어떤 날씨를 예측하는 친구의 이야기인 거 같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점이 극명하게 나타나죠.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위치 바꾸면 이상해지고, 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서로 이 앞절과 뒷절, 그러니까 즉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상당히 독립적이고 서로에게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줘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그걸 포인트로, 키포인트로 이해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각각의 문장 어떤 것인지 한번 맞춰보죠.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뭐뭐 해서, 그러면 얘가 원인이 되어서 얘가 결과, 인과관계인 거죠. 그죠? 얘가 원인이네요. 그 다음에 승현이가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갔다. 뭡니까? 목적이죠. 그 다음에 하늘이 맑으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조건인 거죠. 하늘이 맑으면 나는 기분이 좋아. 하늘이 우중충하면 기분이 안 좋지. 하늘이 맑다는 전제하에, 그 조건 하에 나는 기분이 좋다. 조건이잖아요. 그죠? 비가 올지라도, 뭐뭐을지라도 이것은 양보입니다. 양보. 이런 종류의 이어진 문장들이 있다더라. 이걸 좀 알아두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이 아는 문장 이제 들어갈게요. 아는 문장은 좀 더 종류가 많습니다.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아는 문장의 종류까지도 모두 섭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구조를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그 설명할 용기가 없고 부모님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친구한테 이걸 설명해 줄 그럴 게 없다면 그럼 혼자 A4용지 꺼내놓고 한번 이렇게 이 구조를 쓰고 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이거 한번 써보고 각각의 차이점을 나는 설명할 수 있는가를 꼭 체크하란 말이죠. 그래야지 발전이 있습니다. 아는 문장 들어갈게요. 자, 아는 문장을 들어가 앞서서 여러분들은 계속 지금까지 살짝 언급해왔던 이 절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해가 갑니다. 자, 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어절이라면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띄어쓰기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2개 이상의 덩어리가 모여서,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를 단위를 이룹니다. 근데 그게 주어 서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장 속에 들어가 있다는 점에서 절의 어떤 속성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다 되는 것이죠. 이걸 정리해보자면 3가지의 속성을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구성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현지가 모범생임을 안다 라는 문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절이 뭐냐면요, 현지가 모범생임, 요게 명사절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명사절인데 이때 다 설명해 줄 건데 어쨌든 그냥 절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절입니다. 자, 그럼 얘를 그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구성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2개 덩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2개 덩어리 있죠. 현지가 모범생임을, 2개 덩어리죠.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구성됐다. 이거 조건 만족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이겁니다.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을 갖췄습니다. 여기서 현지가가 뭡니까? 현지가가 뭘까요? 주어입니까? 서술어입니까? 맞습니다. 주어죠. 모범생이다, 현지가 모범생이다라는 문장이 문장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큰 문장 속에. 이 친구가 서술어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냐면,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친구가 크게 보자면 목적어인데, 그죠? 선생님은 현지가 모범생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이지만 그 목적어는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이 하나의 절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 큰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절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더 큰 문장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냥 문장이겠죠.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문장. 하지만 절은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이 문장이 더 큰 문장 속에 아예 포함되어 안겨버렸기 때문에 얘는 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장이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요 3가지의 것을 만족하는 이것이 바로 절이라는 점을
입력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는 문장을 이해하려면 이 절에 대한 개념을 무조건 입력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 가지 절들이 등장하거든요. 뭐 인용절, 관용절, 서술절, 명사절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다 절이 들어간다는 점이 다 공통점인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갖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은요. 기만 기억하면 돼요. 음이 아니면 기, 기. 네,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왜냐면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교과서 지금 78페이지, 79페이지에 있는 예문을 가져왔습니다. 각각 음과 기를 활용한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음과 기가 어디 있는지 빨간색으로 한번 동그라미 표시해 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뭐뭐만 음을, 그죠? 알고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두 친구가 화해하기를 바란다. 자, 요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간단히 말하자면, 아주 간단히 얘기하자면 요것만 찾아요. 그러면 명사절 아는 문장 찾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거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분석을 해보죠. 그러면 문장 성분으로 분석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는 얘가 뭡니까? 주어죠. 우리는 알고 있대요. 뭘 알고 있는지. 어쨌든 동작, 상태, 성질 중에서 동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어, 그 다음에 얘가 서술어죠. 그럼 얘가 뭡니까? 시원이가 잠이 많음을 을이 들어가면 얘가 목적격 조사인데 그럼 얘가 전체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혼문장은 아닐지라도 이 하나의 큰 문장 속에 어떠한 문장이 들어가 있나요? 시원이가 잠이 많다 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간 시원이가 잠이 많다라는 이게 문장이지만 큰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절을 구성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요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였는가? 봐봐요. 어절이 몇 개예요? 시원이가 잠이 많음을 세 개죠. 그러면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였고 그 다음에 주어와 서술을 갖고 있느냐? 지금 사실 주어를 따지자면요. 얘도 주어고 얘도 주어고 얘도 서술이에요. 얘가 주어고 얘도 주어고 얘는 서술어예요.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가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느냐? 우리는 뭐뭐함을 알고 있다라는 이 큰 문장 속에 시원이가 잠이 많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요 때문에 명사절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복잡해요. 그러면 명사절을 아는 문장 하면은 요것과 요것만 찾으면 돼요. 알겠죠? 요거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설명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거까지 들어가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져요. 이거는 이중주어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것에 대한 논란도 좀 많기 때문에 얘가 뭐 사실 그 견문장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요거 넘어갈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장 들어갈게요. 명사절 아는 문장 두 번째 문장 나는 두 친구가 화해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큰 문장으로 따지면 나는 얘가 주어죠. 그 다음에 바라는 게 서술어예요. 그죠? 뭐뭐 하기를 을 들어갔으니까 목적어죠. 얘가 목적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어로 들어간 요게 하나의 어떤 문장이 지금 큰 문장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자, 이걸 또 분석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되어 있나? 자, 두 친구가 얘가 주어죠. 그 다음에 두 친구가 화해하다. 이 서술어, 주어 서술어가 들어간 절이 안겨있죠. 그죠? 명사절이 안겨있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앞서 말했지만 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뭐였는가? 두 개 이상의 어절 덩어리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갖췄는가? 주어 서술어 있죠. 그 다음에 큰 문장 속에 안겨 있는가? 포함되어 있는가? 소속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안긴 문장이에요. 아는 문장이기도 하고. 자, 근데 뭘 안았냐 그거예요. 명사절을 안았다. 대체 뭐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기. 알겠죠? 기만 찾으세요. 그러면 명사절 아는 문장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 이제 관형절을 아는 문장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볼 겁니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은요, 이 관용어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관용어의 기능을 관형절, 즉 문장이 통째로 관용어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관용어의 기능이 대체 뭐길래 그래요? 앞서 말했듯이 관용어는 체언을 꾸며주기 위해 태어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관형절이라는 것 자체가 뒤따라오는 후행하는 체언을
수식해줍니다. 그러면 관용절을 의심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관용절 아는 문장은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명사절은 음기가 있었다면,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들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은, 는, 을, 던. 과거, 현재, 각각 미래, 회사항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런 연결 어미를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는데요. 예문 들어주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겠죠. 예문 들어갑니다. 자, 이 문장부터 한번 분석해보죠.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읽은 책이다. 여기서 내가 읽은이라는 이 절이 뒤따라오는 뭐를? 책을 꾸며주고 있죠. 책은 도대체 품사가 뭔가요? 명사예요. 명사라는 것은 체언이란 얘기잖아요. 체언을 수식해주는 그런 성분은 뭐가 있냐면 관형어입니다. 관형어. 그 관형어의 역할을 얘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관형절입니다. 관형절. 알겠죠? 이 관형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라 볼 수가 있겠죠. 또 문장 성분 분석해 볼까요? 그것은 주어고요. 책이다. 서술어겠죠? 근데 얘는 뭐냐면 관형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복습해 볼까요? 그 문장 성분 중에 부속 성분에 관형어가 포함되어 있었죠.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얘를 사실상 빼줘도 문장 자체는 어색한 문장이 되지는 않는, 의미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문장은 되지 않는다고 했죠. 얘 빼봅시다. 뾰로롱 빼면은 그것은 책이다. 괜찮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 관형절이라는 것은 사실 문장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이 문장을 또 분석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읽은 서술어죠. 내가 읽었다. 그죠? 사실 여기에는 무엇이 생략되어 있냐면 책이라는 말이 생략되는 거죠. 내가 책을 읽었다. 왜냐면 뒤에 있는 책이다라는 말이 등장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그것은 내가 책을 읽은 책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목적어가 약간 생략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내가 읽었다라는 주어 서술을 갖췄고 큰 문장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어절, 즉 두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절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읽은이라는 말이 뒤따라오는 책을 수식해줬기 때문에 관형절. 알겠죠? 그러면 관형절 아는 문장 중에 요은 요거 때문에 관형절이 되는 것이죠. 과거. 그죠? 과거의 의미를 나타내는 내가 책을 읽은, 이미 읽고 끝나버린 거죠. 완료의 의미인 거죠. 내가 예전에 읽었었던 그런 책이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다른 예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19페이지 교과서에 있는 예문 가져온 겁니다. 보세요. 그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수식관계를 잘 따져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일단 관용절 아는 문장 은, 는, 을, 던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는이라는 것이 등장한 걸로 봐서 우리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관용절을 아는 문장인가? 과연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그가 돌아왔다는 이라는 것이 무엇을 꾸며줍니까? 뒤따라오는 소문을 수식해주고 있죠. 그죠? 소문은 대체 품사가 뭐길래? 명사예요. 명사, 즉 체언입니다. 체언을 수식해주는 것은 관용어의 역할인데요. 그죠? 고로 이 친구는 관형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죠? 왜냐면은 얘가 주어고 돌아왔다 라는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지만 큰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뒤따라오는 소문을 수식해줬기 때문에 관형절인 것이죠. 알겠어요? 그럼 이 큰 문장의 문장 성분을 분석해 볼 차례가 됐네요. 그죠? 자, 요게 주어입니다. 그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어떤 소문? 그가 돌아왔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 얘가 퍼졌다가 서술어, 동네가 부사어. 알겠죠?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된 거예요. 근데 뭐 또다시 복습해 본다면 부속 성분이었던 관형어와 부사어 빼도 문장이 어색해지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얘 다 빼면 관형어도 빼고 부사어도 뺀다면 소문이 퍼졌다. 문장 괜찮잖아요. 필수적인 성분인 주어와 서술어만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부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이, 개, 아서, 도록과 같은 그런 어떤 연결어미 혹은 파생접사들이 겹쳐서 이게 부사절을 형성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9페이지에 있는 예문 들고 왔습니다. 자, 분석 이제 해보죠. 해체. 자, 일단은 요 큰 문장부터 이번에는 큰 문장부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문장 구성 성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분석해 볼게요. 그녀는 얘는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도왔다. 그녀가 도왔대요. 어떤 행동, 동작을 얘기하네요. 얘가 서술어죠. 그 다음에 그녀는 이웃을 도왔대요. 자, 얘는 뭡니까? 을이 붙은 걸로 봐서는 목적어죠.
그럼 얘가 뭐냐 그거야.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이웃을 도왔대요. 그냥 도운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도왔대. 아무도 모르게라는 말이 뒤따라오는 도왔다라는 서술어를 갖다 꾸며주거든요. 얘가 부사어예요. 부사어의 역할이 뭐냐? 용언을 수식해 줍니다. 용언. 주로 용언. 돕다 라는 말이 품사가 뭡니까? 그렇죠. 동사죠. 동사와 형용사는 모두 용언이죠. 그 용언을 꾸며주는 게 뭐다? 부사어다. 그러면 이걸 또 분석해 보자는 거죠. 이 부사어가 사실 부사절을 이룬 것인데 왜 부사절이냐 그거야. 아무도 모르다. 이걸 좀 여기로 끌어와 볼게요. 아무도 모르다 라는 문장을 여기 안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큰 문장 속에 이 작은 문장을 집어넣었으니 절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2개 어절 이상이잖아요. 거기다가 주어와 서술어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부사절이 안긴 문장이고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됐죠? 근데 그 중에서 이 개 아서 도록에서 요 개 때문에 그렇죠. 부사절 아는 문장을 형성한 요소 요 개라는 이 연결어미 때문에 부사절 아는 문장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다른 예 한번 들어볼까요? 한 가지만 더. 78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문장부터 한번 문장 성분 분석 한번 해보죠. 자, 가랑비가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내린다. 가랑비가 내린대요. 서술어죠. 동작에 대한 얘기죠. 그죠? 상태 성질보다는 동작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린다. 동사고요. 그러면 주어 서술어 분석됐어요. 그러면 소리도 없이 자, 가랑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대요. 그냥 내린다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소리도 없이 내린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얘가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부사어는 부속 성분이기 때문에 빼도 사실 상관없다고 했죠. 가랑비가 내린다라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소리도 없이 내린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부사어이자 부사절인 것인데 왜 절이 되냐? 큰 문장 속에 들어가 있죠. 어떤 문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또 분석해 봅시다. 소리도 주어고 없다 라는 것이 서술어죠. 소리가 없다 라는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간 문장인데 이게 큰 문장 속에 2개의 덩어리가 들어가 있죠. 2어절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어 서술을 갖췄고 큰 문장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부사절인 거예요. 부사절을 안고 있는 문장이라 볼 수 있겠죠. 뭐 때문에 이 소리도 없이 이게 뒤따라오는 내린다를 수식해 주잖아요. 알겠죠? 내린다라는 용언을 수식해 주는 건 누구의 역할? 부사절의 역할. 부사어의 역할. 되었죠? 자, 이번엔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이 친구는 요런 다른 친구들과 같이 무슨 연결 어미가 특정한 어떤 부사절을 아는, 관연절을 아는 이런 것이 성립되기 위한 어떤 연결 어미들이 존재했잖아요. 얘는 없습니다. 네, 따로 없어요. 그냥 이 절 자체가 서술어의 역할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바로 얘 들어갑니다. 자, 바로 큰 문장 분석해보죠.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토끼는 얘는 당연히 주어겠죠. 토끼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앞발이 짧대요. 얘가 서술어예요. 알겠죠? 얘가 통으로 서술어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사실 서술어이자 서술절이 되는 건데 그러면 왜 절이냐 그거예요. 또 요 큰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고 2개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2어절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절로 보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장의 구성 요소인 주어 서술어를 갖췄기 때문이죠. 앞발이 주어, 짧다, 서술어라는 문장이 토끼는 앞발이 짧다라는 큰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서술절이 돼버린 겁니다. 얘가 하나가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예 들어줄까요? 자, 진우는 마음씨가 착하다. 78페이지에 있는 문장 가져왔는데요. 어떤가요? 여기서 또 분석을 해보자면 진우는 얘가 주어죠. 진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마음씨가 착하대요. 얘가 서술어입니다. 서술어과 동시에 서술절이 되는 거죠. 왜 또 절이 되냐? 분석해봅시다. 마음씨가가 뭔데? 주어고 착하다가 서술어. 주어, 서술어 2개 어절 이상으로 구성된 큰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절이죠. 근데 서술절이죠. 왜? 이거 자체가, 이 절 자체가 진우는 어떠하다라는 서술어의 역할을 얘가 해주니까요.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었죠? 자, 마지막입니다.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에요. 여기에는 라고, 그 다음에 고와 같은 어떤 부사격 조사가 붙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붙는지 예를 들어 봅시다. 자,
78페이지에 있는 문장 가져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나에게 아주 잘했다고 말씀하셨다. 자, 인용절을 아는 문장은요. 인용이라는 말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인용입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겨와서 얘기했다면 라고나 고를 통해서 얘기했다면 인용절을 아는 문장인 것을 상당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고가 등장하죠.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께서 나에게 아주 잘했다 라고 얘기하셨다, 말씀하셨다 라는 거잖아요. 이게 선생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한 거기 때문에 인용절이에요. 그럼 선생님, 얘가 절이에요? 네, 절이에요. 자, 이거를 따져볼게요. 풀어보자면 네가 아주 잘했다라는 문장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네가라는 말은 너가 혹은 너 정말 아주 잘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어가 생략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맥락 속에서 주어를 충분히 생략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생략된 것일 뿐 문장 속에는 항상 주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어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어와 그 다음에 얘는 부사고요. 그 다음에 얘가 부사어고 얘가 서술어인 거. 그래서 일단은 주어와 서술어가 존재하고 어떤 두 덩어리 이상으로, 두 개 어절 이상으로 존재하는 절인 것이죠. 근데 이 큰 문장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인용절인 거예요. 인용절. 알겠죠? 선생님의 말을 인용해서 가져온 것인데 주어 서술어를 갖춘 이 어절 이상의 구성체이기 때문에 인용절인 겁니다. 알겠죠? 다른 예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에 의하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빵을 사러 가자라고 말했다. 일단 여기서 이 친구의 말을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그냥 인용절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려면 그렇게 판단하기 편할 거예요. 친구의 말을 그대로 옮겨와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네? 인용절이잖아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더군다나 여기에 라고가 붙었는데 뭐고, 그죠? 빵을 사러 가자라는 문장이 이 큰 문장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사실 이 문장은 어떻게 또 풀어보자면 뭐 이런 식의 문장으로 구성되었던 거겠죠. 그죠? 우리가라는 주어와 그 다음에 빵을이라는 목적어와 사러 가자라는 조수어가 여기 이렇게 빵을 사러 가자라는 이제 문장으로 구성된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 작은 문장이 큰 문장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용절인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라고와 고가 들어가면 인용절이라는 것이죠. 친구의 말을 그대로 옮겨와서 전달했기 때문에.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어떤 그 짜임에 대한 개략적인 전체 설명입니다. 어떤 구조를 이렇게 그려볼 줄 알아야 돼요.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야, 친구야, 문장에는 혼문장과 겹문장이 있어. 혼문장, 겹문장의 차이는 이거를 쪼갤 수 있느냐, 쪼갤 수 없느냐의 차이인 건데, 혼문장은 서술어와 주어가 딱 한 가지씩만 이렇게 짝지어져 있는 거지만, 겹문장은 서술어가 2개 이상 나타나는 게 겹문장인 거야. 근데 겹문장 속에는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존재한단 말이지. 근데 이어진 문장에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아는 문장에는 명사절 아는 문장, 관용절 아는 문장, 부사절 아는 문장, 서술절 아는 문장, 인용절 아는 문장이 있단 말이지. 각각은 어떠하다라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지 완벽하게 안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됐죠? 네,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야 좀 약간 만족스럽네요. 네,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구조도가 그려져야지만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교과서의 어떤 뼈대를 선생님 마음대로 이렇게 재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점 좀 이해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